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요? 이 영상은 그 질문 뒤에 숨겨진 과학, 즉 우리가 왜 찾고 어떻게 찾으며 지금까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탐구합니다. 화성의 고대강 삼각주부터 얼음 위성 안에 숨겨진 바다까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별을 가로지르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까지, 우리는 생체 신호와 기술 신호 같은 단서를 찾아 나서는 도구와 임무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침묵의 역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어 생각하게 할 증거를 보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탐색이 시작됩니다. 생명을 찾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바닷속에도 있고, 가장 높은 산 위에도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막에도 있고, 가장 추운 얼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성장하며, 번식하고,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생명의 예시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탐색 모델로 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처럼 행동하는 것을 찾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을 찾을 때 주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찾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원입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는 깊은 지하의 화학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또는 바닷속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둘째 요소는 어떤 종류의 액체입니다. 지구에서는 그 액체가 물입니다. 물은 환상적인 용매입니다. 많은 물질을 용해시켜 생명의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합니다. 셋째 요소는 적절한 화학적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는 길고 복잡한 사슬을 형성하여 생명에 필요한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의 생명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이상한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탄소 기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 대신 메탄과 같은 다른 액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 대신 다른 기체를 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탐색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는 생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탄소를 찾고, 에너지원을 찾습니다. 이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우리가 탐색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체 신호를 찾습니다. 이는 과거 또는 현재 생명 자체의 흔적입니다. 우주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체 신호는 행성 대기에서 생명체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분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화성에 있는 암석 속의 작은 미생물 화석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술 신호를 찾습니다. 이는 기술의 흔적입니다. 기술 신호는 지적인 문명이 보낸 전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별 주위에 건설된 거대한 구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탐색은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거대한 외계 제국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룹니다. 우리는 왜 지구 밖 생명체를 찾을까요? 우리는 왜 지구 밖 생명체를 찾을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탐험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세상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오르고 우리 행성의 모든 구석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깊고 강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밤하늘은 우리의 마지막 개척지입니다. 별을 올려다보며 저 밖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은 이러한 고대 인간 충동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했던 초기 항해사들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정신입니다. 탐험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 진보의 핵심이었습니다. 탐험은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자원, 새로운 지식을 드러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고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 만드는 첨단 망원경이나 로봇 탐사선 같은 도구들은 종종 지구에도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의료 영상, 위성 통신, 그리고 우리 행성의 기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여정 그 자체가 혁신의 원천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탐험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 채 미지의 세계로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발견의 기회를 위해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달러 아래 우주 탐험가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그들의 바다는 광대한 우주의 공허함입니다. 그들의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여행하는 로봇 탐사선입니다. 그들은 저 밖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동일한 근본적인 질문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탐험은 우리를 조상과 연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아직 해결해야 할 위대한 미스터리와 펼쳐질 웅장한 모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체 탐색은 위대한 인류의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으로 탐험하려는 충동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맥락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희귀하고 소중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생명은 우주 진화의 흔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존재를 찾는 것은 또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걱정과 지역적인 갈등을 넘어 바라보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공동의 탐구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찾든 계속 찾아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밤하늘은 우리를 부르고 탐험가로서 우리는 응답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호기심을 넘어 과학은 생명체를 찾을 강력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천문학과 생물학의 모든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른 별에 행성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성이 엄청나게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만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중 많은 행성은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서 궤도를 돕니다. 이 영역을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보금자리의 엄청난 수는 탐사를 시작해야 할 강력한 과학적 동기가 됩니다. 과학은 또한 생명체가 놀랍도록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끓는 온천, 산성수, 심해의 엄청난 압력, 남극 얼음 속에서도 번성하는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기체들을 극한 환경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행성이 거주 가능한 조건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 껍질 아래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 그 자체가 탐사의 원동력입니다. 과학은 예측을 하고 관찰을 통해 이를 시험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검증 가능한 가설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징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 대기 중의 특정 가스 같은 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장비를 만들어 그 징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측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든 못하든 우리의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희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자체로 우주에 대한 심오한 정보입니다. 게다가 생명체 탐사는 모든 분야에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지질학자, 엔지니어 등 최고의 인재들을 필요로 하죠. 화성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균 로봇을 만들고 민감한 화학 탐지기를 개발하며 다른 세계의 지질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오는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우리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고 소음을 걸러낼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다양한 과학 분야가 협력하고 혁신하도록 이끄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발전을 가속화하고 모든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는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만듭니다. 세 번째 장,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목표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두 번째 생명의 기원 Second Genesis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생명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행성의 모든 생명체는 가장 작은 박테리아부터 가장 큰 고래까지 공통 조상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계보, 하나의 기원의 일부입니다. 이는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DNA와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생명체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을 찾는 것은 생물학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치 물리학자가 완전히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기본적인 화학적 구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DNA를 사용할까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아미노산을 사용할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을 단 하나의 예시, 즉 지구 생명체 연구에서 벗어나 생명 자체에 대한 진정으로 보편적인 과학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과 유로파 같은 곳이 그렇게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탐사하기에 충분히 가깝지만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면 다른 경로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전의 운석에 의해 운반되어 지구 생명체와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 해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생명체가 행성들 사이를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은 생물학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생명의 어떤 부분이 보편적일까요? 어떤 부분이 지구 역사의 우연한 결과일까요? 두 번째 생명의 기원 발견은 우리에게 맥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출현이 기이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흔한 우주적 사건인지를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두 번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우주 전체에 생명체가 풍부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할 것입니다. 우주는 불모의 공허가 아니라 생물학적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체 탐사는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섹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지구 밖 생명체를 찾는 일은 단순히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의 거울을 비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외계 지능과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인류를 어떻게 대표할까요? 우리 예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과학은요? 역사는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고 외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는 우리를 국가나 집단으로 나누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은 소통 가능한 문명의 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핵심 요소는 기술 문명의 평균 수명입니다. 이것은 냉철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오래 지속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할까요? 우리가 신호를 찾으려 해도 침묵만 들린다면 그것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핵전쟁, 질병과 같은 문제들이 흔한 필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를 대전환점 스카구러 진화 과정에서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생물 화학물질에서 생명으로의 도약일 수도 있고 단순 생명에서 복잡한 지능으로의 도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미래에 놓여있는 필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SET는 희망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호가 감지된다면
또 다른 문명이 필터를 통과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도 탐색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시야를 넓히고 우리 행성에 대한 감사함을 깊게 합니다. 황량한 행성, 얼어붙은 행성, 방사능에 오염된 행성을 연구하면 지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활기찬 생명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탐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의 더 나은 관리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탐구는 우리 자신, 우리 세계,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수십 년 동안 로봇 탐사선들을 화성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생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때 놀랍도록 지구와 같았던 세상입니다. 우리의 로버들은 고대 호수 바닥과 오래전에 사라진 강들의 삼각줄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물의 흐름에 의해 매끄럽고 둥글게 다듬어진 자갈들도 발견했죠. 화성의 지질학은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은 더 두꺼운 대기, 따뜻한 기온, 그리고 표면에 흐르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 발견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화성은 완전히 죽은 행성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단서들이 먼지 쌓인 표면 아래의 활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궤도선과 로버들은 대기 중에서 신비로운 메탄, 가스 분출을 감지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메탄이 미생물이나 소와 같은 생명체에 의해 생성됩니다. 화성의 메탄은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하죠. 이는 지질학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하의 암석과 물이 반응하는 것이죠. 아니면 생물학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동면하고 여름에는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는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궤도선의 레이더 장비는 남극 만년설 아래 1마일 깊이의 거대한 소금물 호수가 묻혀있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물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하 호수들이 존재한다면 이곳은 현대 화성 생명체를 찾기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혹독한 지표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고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액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화성은 가능성이 가득한 행성입니다. 과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암석에서 보존된 복잡한 유기 분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지하 깊은 곳에 여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이미 발사된 총을 발견한 셈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화성이 과거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생명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탐사 임무는 우리를 결정적인 답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것이며 화성을 단순한 빛의 점에서 복잡하고 매력적인 세계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섹션, 바깥 어둠 속의 바다, 얼음 위성들입니다. 오랫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계를 찾는 노력은 행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우주시대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일부가 위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갑고 멀리 떨어진 태양계 외곽, 거대 행성인 목성과 토성을 공전하는 여러 위성들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꽁꽁 얼어붙은 죽은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음 껍질 아래에는 여러 위성들이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바다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숨겨진 바다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생명체 탐사에서 최고의 후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갈릴러 탐사선과 허블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는 아마도 수마일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 소금물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바다는 멀리 떨어진 태양이 아닌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유로파가 공전함에 따라 목성의 중력은 위성을 지속적으로 압축하고 구부려 내부의 마찰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내부 열이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풍부한 생태계를 지탱하는 것과 같은 해저 열수 분출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토성의 작은 위성 엔셀라두스입니다. 지름이 약 300마일에 불과하지만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발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카시니 우주선은 엔셀라두스를 지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위성 남극 근처의 거대한 균열에서 거대한 수증기와 얼음 결정 기둥이 분출되어 수백 마일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시니는 실제로 이 분출구들을 통과하며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물, 염분, 실리카 먼지, 암석과 뜨거운 물이 상호작용했다는 증거, 그리고 다양한 복합 유기 분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엔셀라두스는 생명체의 재료들을 우주로 뿜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생명체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 별 주위의 좁은 궤도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생명체는 태양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조석 가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에 의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세계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보금자리의 완전히 새로운 범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만도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 거주 가능성으로 향하는 두 번째 독립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유로파 클리퍼와 같은 다가오는 임무들은 이 세계들을 훨씬 더 자세히 연구하여 그들의 어둡고 숨겨진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의 더 결정적인 흔적을 찾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섹션, 수십억 개의 새로운 세계, 외계 행성 혁명.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행성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별들도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1990년대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케플러, 테스, 과학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5,000개 이상의 확인된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 수는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성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행성들은 별 형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만 수천억 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들의 엄청난 다양성,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다른 행성들, 뜨거운 목성들, 슈퍼지구들, 2개의 별을 공전하는 행성들, 홀로 떠다니는 떠돌이 행성들, 마치 우주 동물원 같아요. 자연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수십 개의 암석질 지구 크기 행성들이죠. 트라피에스트1은 가까이 있고 작고 차가운 별이며 이웃답게의 암석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적어도 3개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어떤 행성에서는 밤하늘에 우리 달만큼 큰 달은 6개의 세계가 보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은 이 세계들을 연구하며 생명체의 화학적 흔적을 찾기 위해 대기를 냄새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부동산으로 가득합니다. 재료들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잠재적인 보금자리들이 우리 은혜만 수십억 개나 존재합니다. 한때는 추측이었던 것이 이제는 통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다면 지구가 유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체를 찾지 못했지만 어디를 찾아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응시하는 것에서 수십억 개의 X 표시가 있는 보물 지도로 바뀐 셈입니다. 넷째 섹션, 거대한 침묵과 그 의미. 우리는 우주 문턱 너머 그리고 은하계 전역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화학적 구성 요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물리와 화학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이런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만약 생명체, 심지어 지적 생명체가 흔하다면 우리는 지금쯤 그 흔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탐사선을 보았을 것이고 신호를 들었을 것이며
거대한 외계 문명의 공학 프로젝트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오직 거대하고 우주적인 침묵뿐입니다. 이러한 관측을 페르미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희망적인 것부터 섬뜩한 것까지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찾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간 여행이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들은 자기 행성에 머무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중성미자나 중력파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의도적으로 숨어 마치 자연보호구역의 동물들을 관찰하듯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지적 문명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우리가 파티에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위대한 여과기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침묵은 진화의 한 단계가 통과하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학 물질에서 최초의 세포로의 도약이 극도로 희박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역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필연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폭주하는 인공지능이 그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재앙이 그들을 종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침묵은 경고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대한 침묵은 답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색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하게 적합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고 신비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경이로운 우주가 우리 눈앞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찾는 것입니다. 계속 탐험하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침묵 그 자체가 탐색을 계속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첫째 섹션, 끝나지 않는 여정.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는 화성의 붉은 먼지에서부터 얼음 위성들의 숨겨진 바다까지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수광년 너머를 들여다보며 수천 개의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보금자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료는 흔하며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우리 행성에서 극한 환경 미생물을 발견함으로써 생명체가 우리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너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침묵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주는 아직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단서들을 발견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탐사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은 이제 막 작동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로봇 탐사선들은 이제 막 가장 유망한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건초 더미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뒤졌을 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거의 확실히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이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생명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성에서 가장 단순한 미생물조차도 우리의 관점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창조가 될 것이며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기적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주가 불모지가 아니라 생물학적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적 생명체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 미성숙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지구 너머의 생명체 탐색은 단순한 과학적 탐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맥락을 찾는 과정입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이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멀리 빛나는 점들 주위를 공전하는 수십억 개의 세계를 기억하십시오. 숨겨진 바다들을 기억하십시오.
화성의 고대, 물로 가득했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정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찾을 인내와 의지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넓히는 과학을 지지하십시오. 우주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생애 중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